만약 여러분들이 1인 가구를 선택했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1인 가구가 된 건지는 알아야 된다. 1인 가구가 갖는 핸디캡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첫 번째가 뭐냐면 또 노후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사실 뭐 지금 노후는 미래 얘기고 사실 당장 중요한 거는 뭐 23년 네. 올해 올해. 이야기일 텐데 올해 뭐 경제 전망이 뭐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오늘 기사인가 보니까 약간은 좀 좋아질 수도 있겠다 정도지만 그래봐야 뭐 1점대 후반 뭐 이런 정도의 경제 성장을 예측하던데 올해 경제 뭐 얼마나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2022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네. 이제 초부터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이 됐잖아요. 사실 네. 그 전에 누구도 그 금리 인상의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측을 못할 정도로 네. 좀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었는데 네. 보도를 보니까 1월 달에 무역수지 적자액이 126억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금액으로도 엄청난데 더 대단한 게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는 지금 거의 역대급 처음이거든요. 네. 거의 1년 동안을 매달 조사를 하는데 그게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사실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뭐 과거의 금융위기나 IMF 때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한국 경제가 좀 심각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 미국 경기가 지금 약간 뭐 둔화되는 속도가 뭐 아주 빠르진 않지만 뭐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뭐 고용 소비 같은 것들이 조금씩 조금 둔화되는 느낌이 들면서 뭐 통화 정책도 약간 어떻게 보면 완화적인 통화 정책 뭐 완전히 뭐 피벗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내용도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수출 주도형 경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기 뭐 예를 들면 ISM 제조업 지수가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떤 지표라고 보는데 동행 지표라고 보는데 사실 그 미국이 둔화되고 있는 소비라든지 이 제조업 지수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사실 경기가 죽는 네, 듯한 네.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왜 네. 그러는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 것이 네. 작년에 나타난 게 아니라 사실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이 작년도에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달러가 굉장히 강해졌는데 그러다 보면은 중동에 있는 저개발 국가나 또는 뭐 남미에 있는 저개발 국가 이런 국가들이 IMF도 경고를 했지만은 외국에서 뭐 식량이나 에너지를 달러로 사와야 되는 나라들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면 수출을 우리가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여파가 올 수밖에 없는 건데 시기적으로 작년에는 별로 안 왔다는 거야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가계 부채가 지금 뭐 1900조라고 하는데 네. 금리 1% 올리면 19조 정도를 이자로 더 네. 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자가 100만 원 내던 집이 갑자기 150만 원 나왔다고 갑자기 50만 원 생활비 깎어 이러진 않거든요. 그냥 그는 쓰던 거기 때문에 관성해서 쓴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야 이거 안 되겠어. 왜 이렇게 돈이 빵꾸나냐? 소비를 줄여야 네.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시차가 6개월에서 한 길게는 10개월까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올해 경제를 봤을 때는 금융시장은 최근에 뭐 주식도 약간 반등을 네. 하고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물시장보다는 빨리 움직이죠. 빨리 뭐 움직이니까. 통화정책을 좀 완화해 줄 수도 있고 뭐 조금 네. 뭐 야 이렇게 안 좋았는데 이거보다 더 안 좋을 일이 있겠냐 뭐 이렇게 나오면 뭐 자기네들이 좀 살아나는 느낌이 나지만 실물 경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뭐 택시 기사님들한테 요즘 손님 많아요. 뭐 자영업자 하는 분들한테 요즘 손님 많아요. 물어보면 바로 나오겠지만 네.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작년에 시작이다. 올라간 금리만큼의 줄어든 소비 여력이 네. 그 소비 감소로 인해서 경기에 영향을 주는 건 올해부터니까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아마 올해 내내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어렵다고 월급이 당장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럼 잘 모르겠는데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네.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나는 뭐 경기가 안 좋다는데 난 잘 모르겠어. 나는 요즘 해피하게 지내고 있어. 네. 여러분 그거 그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비정상의 정상화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시기에 조금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니 근데 작가님은 상담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럼 상담하면서 바로 막 체감되는 게 있으세요? 경기 침체가 벌써 많이 좀 진행되고 있구나. 뭐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느껴지나요? 직장인들의 상담 아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상담을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을 보다 보면은 직장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위기 의식을 느낀다기보다는 네.
자기 자신의 어떤 포지션, 내가 지금 받는 월급으로 앞으로 몇 년 정도 일할 수 있고 이랬을 때 과연 내가 서울에 뭐 수도권에 집이라도 한 채 살 수 있는지, 이게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절박함이지 네. 경기가 안 좋아서 와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오히려 이제 진짜 힘든 분들은 자영업자일 자영업자분들. 뿐이고, 그리고 실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본주의가 성숙해질수록 나타나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초저성장과 양극화와 스태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라 그랬는데 네. 양극화라는 게 참 이게 너무나 뼈 아픈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제에서는 네. 양극화라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한 끼에 30만 원 넘는 식사가 있다고 해요. 저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네. 예, 한 끼에 30만 원. 와, 네. 그거 도대체 뭘 어떤 걸 먹으면 한 끼에 30만 원을 태우는지는 잘 네. 모르겠는데 그 식당이 있어요. 네. 근데 놀라운 거는 예약이 안 된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무슨 이야기냐면 이 컨셉이 어떤 컨셉이냐? 극단적으로 비싼 컨셉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는 데가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야. 반면에 여러분 요즘 뭐 식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한 10,000원, 15,000원 아니면 식사 못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 보면은 강남에도 진짜 6,000원짜리 백반집이 있는 거야. 야, 그거 어떻게 6,000원으로 요즘 같은 세상에 밥을 보기가 또 점심시간에 엄청 사람이 많습니다.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컨셉 자체가 확실하게 비싸든지 확실하게 싼 데는 돼요. 근데 네.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임대료 내면서 일반적인 퀄리티의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식사를 제공하는 네.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 이런 식당들 가보면 사장님들 뭐라 그러는지 안 아십니까? 되는군요. 지금 너무 안 된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컨셉 자체가 확실해야지 되지 네. 그냥 어정쩡하면 아예 안 되는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중산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간이 사실 제일 많은 걸 텐데 양극단으로만 장사가 잘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의 분포를 보면은 이제 물론 평균 소득을 놓으면 이게 정규 분포라는 가정하에 중간의 인삼이 제일 많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네. 사실 최근에 이제 트렌드 코리아 뭐 그런 책도 보게 되면은 평균의 실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균의 실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는 평균 값이라는 것 자체가 그 표본을 대표하는 보여주는 값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중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중간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30대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이 얼마야? 뭐 그럼 예를 들면 뭐 400만 원이야. 그럼 그 네. 400이 평균값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집단을 보여줄 수 있는 값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짜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정말 조금 받는 사람도 있고 400이라는 건 그냥 400 받는 사람 생각보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양극화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자산 시장에도 고스란히 전달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노후 준비 그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노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잡이다 이런 얘기했지만 자산도 사실은 뭐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양극화의 시대에 내가 어떻게 스마트하게 투자를 할 건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어정쩡하게 했다가는 이두저도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양극화의 현상은 과연 앞으로 심화될 거냐 완화될 거냐. 그거는 딱 나와 있죠. 전반적인 성장률이 과거 20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갈 정도로 성장률이 회복된다면 양극화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죠. 중산층이 생기면서.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저성장이 지속이 된다면 양극화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돈을 푸는 어떤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이게 경제를 막 떠받치면서 이제 경기는 침체되고 뭐 돈은 풀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기는 그러면 거죠. 누군가는 돈이 어딘가 돈을 가긴 갈 텐데 그게 이제 좀 자산가들한테 막 더 고위 부자들 막 이런 분들한테 많이 가니까 양극화로 심해진다고 그게 이제 해야 되나? 우리가 통화량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폐 유통 속도라는 얘기도 네. 하고 통화량이 경제에서는 이제 화폐를 보유하는 그 동기가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뭐 투기적 동기, 거래적 동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보유적 동기, 예비적 동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돈이 아무리 통화량 금리를 낮추고 돈이 돌 수 있게끔 하더라도 돈을 선뜻 써서 이거를 투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산과 고용이 일어나는데 돈을 쓰는 자금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투자용 또는 그 뭐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고 보유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네. 겉으로는 M2라고 그러잖아요. 이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이 정도 통화량을 투여하면은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사회에서는 결국은 자산이 양극화될 수밖에 없는데 네.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일반적인 직장인 20대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월급이 2, 300이에요. 네. 그냥 뭐 좀 괜찮으면 3, 400? 대기업이다 그럼 4, 500. 뭐 이런 정도 수준이죠. 금융권이라든지 그러면. 근데 너무나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최근에 만났거든요. 근데 만났는데 제가 뭐 어느 회사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네. 모 회사입니다. 이름만 대면 딱 알 수 있는 모 회사인데 32살이에요. 32. 남자. 네. 급여가 1,050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 그랬더니 네. 본인이 핵심 인재래.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박사까지 하셨는데 AI 쪽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와, 그거 대단하다. 근데 이분이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월급이 32인데 1,050이면 참 어떤 생활을 할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주말에 알바를 합니다. 아, 주말에 알바를요? 네, 알바를 하는데 뭐 본인이 막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막 요청이 들어오는 거야. 아마 중소기업 같은 데서 뭐 자문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또 한 급여를 350 정도 받아요. 1,4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거예요. 32. 32.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제가 이제 양극화 얘기했잖아요. 이게 양극화가 왜 생기냐면 1,400 정도 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여자친구 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여자친구 있다는 거야. 아, 네. 여자친구는 어디 다니냐 그랬더니 거기는 그 회사를 다닌다는 네. 거야. 그러면 두 사람이 뭐 잘은 모르겠지만 합치면 그냥 2천 가까이 되는 거야. 네. 그럼 32살인 커플이 뭐 그 여자친구가 몇 살이었는지 네. 내가 확인 못했는데 하여튼 30대 대충 초반의 30대 가. 커플이 2천을 벌어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10년 후가 어떻게 되겠냐고. 근데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회사에 이 정도로 소득을 받는 사람이 본인 혼자죠? 많지는 않죠? 그랬더니 아니요. 꽤 있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도 300만 원씩 10명을 고용해서 내는 생산성을 생각을 하고 네.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핵심 인재 한두 명한테 그 10명의 임금을 다 몰아주고 나오는 생산성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일종의 양극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1,400을 버는데 여자친구가 그 S전자를 다닐까 생각을 해봤더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경제적인 동질 혼인 있죠. 동질적 네, 네. 경제적 혼인. 요즘에 그런 분들 많아졌어요. 이게 제가 사회 현상 중에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과거 조선시대 때나 또 우리나라의 뭐 20세기 때도 당연히 동지론은 있었어요. 뭐 결혼할 때 당연히 뭐 집안이 어떠냐, 네. 뭐 직업이 뭐냐 당연히 보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단군 이래로 경제적 동질혼의 확률이 높은 적이 없었죠. 그전에는 뭐 세 커플이 결혼하면 한 두 커플은 뭐 비슷한 사람이 한 커플은 조금 차이가 나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진짜로. 저희 때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100커플 중에 100커플이 다 이게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배우자를 또 만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가구 수는 소득이 높을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면 소득이 적으면 결혼을 포기하거나 안 하거나 네. 하더라도 소득이 낮은 사람들끼리 한다. 그게 양극화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득이 너무나 양극화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자산도 양극화가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러면은 소득이 높은 분들이야 뭐 저축해가지고 뭐 다른 걸 더 키워 나가겠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 그러면 결혼을 뭐 포기하라 1인 가구. 이럴 수는 없는 거고 뭐 결혼 만약에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음. 결국에는 그러면 무언가를 해가지고 나도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더 키워 나가야 되는데 소득은 딱 정해져 있다면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노후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자면 사실은 정답은 노후 준비라는 거는 뭐 경제활동 시작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네. 말은 그 맞는데 그 말을 우리가 뭐 이제 막 갓 입사한 분한테 노후 준비 시작해야 된다 그런 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본인의 자산이 성장해서 노후 준비하는 시대는 끝났다. 결국 본인의 잡이나 본인의 비즈니스나 본인이 전문화된 직업을 갖는 것이 그냥 노후 준비의 전부다. 그럼 결국은 그 전문화된 직업으로 나가고 본인의 일을 좀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노후 준비의 전부라면 네. 결국은 결혼도 많은 분들이 결혼을 왜 이렇게 안 해? 그러면 내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막 결혼을 할 정도로 안정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이제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음에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럼 뭐 충분히 할 것 같은데도 네. 그냥 네. 싫은 거야. 그냥 나 그냥 네. 누구한테 간섭받는 거 자체가 네. 싫고 그냥 편안하게 나의 라이프를 즐기겠다.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인 가구분들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1인
1인 가구가 행복할 거냐 결혼해서 뭐 2인 가구 3인 가구가 되는 게 행복할 거냐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문제죠. 근데 문제는 만약 여러분들이 1인 가구를 선택했다면 그 1인 가구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1인 가구가 된 건지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1인 가구가 갖는 핸디캡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유로움의 대가라고 볼수 있어요. 물론 그러면 2인 가구는 뭐 자유롭지가 않냐 뭐 그런 뜻은 아닌데 자유로움의 대가로 1인 가구가 선택한 1인 가구의 핸디캡이 뭐냐. 첫 번째 1인 가구는요 고정비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왜냐면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둘이 사는 집에 똑같이 월세 나가 이자 나가 뭐 관리비 나가 다 나가잖아. 난방비 나가 다 나가지만 이게 1인 가구면 고정비 비율이 그러네. 높아지는 거지. 아 이게 공유주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2인 3인 공유주거를 혼자 쓰니까. 혼자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고정비가 늘어나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건 뭐냐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비 성향이 낮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소득이 올라가도 그 소비를 다 소비 못 하잖아요. 네네. 근데 1인 가구는 소득이 아무리 올라가도 한계 소비 성향이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안 떨어져요. 그냥 고정비가 크니까. 네네. 그 다음에 2인 가구나 맞벌이에 비해서 1인 가구가 얼마나 대단한 핸디캡이 있느냐. 집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인 가구들도 다 집은 갖고 싶어 하거든요. 네. 자, 25평 아파트를 맞벌이가 사는 거하고 1인 가구가 산다. 25평의 절반 12.5평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그 사람도 25평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34평을 2인 가구가 맞벌이로 산다. 그러면 30평. 15평 있습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핸디캡을 안고 있다는 걸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에이 근데 대신에 2인 가구는 두 사람이니까 두 몫을 소비하지 않느냐. 네. 그리고 2인 가구는 보통 대개는 아이가 태어나니까 자녀가 태어나니까 또 3명이 돈을 쓰지 않느냐. 그러니까 1인 가구도 잘하면은 3인 가구에 비해서 둘이 버는 사람에 비해서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장 소득이 높은 가구 수가 어딘가 조사해 보니까 3인 가구와 4인 가구가 제일 소득이 높아요. 그 다음이 2인 가구. 가장 가난한 게 1인 가구야. 네. 그러면 잘 생각해. 아, 그러면 3인 가구하고 4인 가구는 왜 소득이 높을까? 네. 3인 가구가 됐더니 소득이 높고 4인 가구가 됐더니 소득이 높은 게 아니고 네. 소득이 높을 컨디션이니까 3인 가구가 된 거야. 그러겠죠. 그리고 4인 가구가 된 거죠. 돈 좀 버니까. 돈 애를 좀 낳고. 버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녀가 있으니까 더 쓴다? 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1인 가구가 네. 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인 가구를 제가 딱 봤을 때 상담을 네. 하다 보면 1인 가구를 많이 만나는데 딱 보면 이거야. 제가 딱 뭘 보냐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봐요. 전문화된 직업이냐.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소득이 좀 이렇게 좀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이냐. 네. 그 다음에 메타 인지력이 있느냐를 봐요. 메타 인지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 상황 파악을 내가 이게 1인 가구가 핸디캡이지. 그럼 이거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남이 안 하는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뭔가 이런 거 있잖아. 남다른 노력. 뭐 네, 절약을 네. 한다든지 네, 짠테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을 높인다든지 뭔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가장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문화된 직업을 갖고 있는데 메타 인지력도 높아. 네. 그래서 전문화된 직업인데 자기가 1인 가구의 핸디캡을 알아.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야. 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 진짜 베스트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전문화된 직업은 갖고 있는데 뭐 이렇게 뭐 내가 1인 가구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안 해. 뭐 쓸 거 다 쓰고 그냥 할 거 다 해. 이런 스타일이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전문화된 직업은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이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재테크 해보려고 그러고 네네. 이런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두저도 아무것도 아니고 전문화된 직업도 아닌데 네. 뭐 쓸 거 다 쓰고 자기가 1인 가구로서 핸디캡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것도 몰라. 이러면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1,4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있잖아요. 네. 1,400을 받는데 네. 나까지 찾아와 가지고 그러니까 잘해보겠다고 잘해보겠다고 하는 걸 보시면 그분의 욕심이나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네네네. 그러니까 1,400을 버는 사람은 그러는데 좀 이렇게 좀 어정쩡한 소득인 사람은 다 쓰는 거야. 그 양극화가 그래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그래도 극복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뭐 메타인지 뭐 객관화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나도 이제 내 인생을 그래도 조금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면은 우선은 그러면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저축을 우선은
해야 될까요? 올해는 제가 이제 작년에도 뭐 내년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실질 금리가 높아진다 뭐 이런 네네. 얘기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실질 금리라는 거는 결국 재테크는 상대 가치니까 네. 지금에 보이는 금리에서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 실질적인 금리라고 봤을 때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꺾일 것이 너무나 뭐 실제로도 조금 많이 꺾였고 네.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올해 좀 높은 시기인 건 분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 도끼질을 하지 말고 도끼 날을 갈아야 된다. 도끼 날을 갈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도끼 들지도 않는 도끼로 막 아무데나 휘두른다 그래갖고 뭐가 네. 쓰러지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정교하게 도끼 날을 갈아서 어떤 찬스가 딱 왔을 때 정말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네. 여러분들이 목돈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목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과소비가 있고 막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왜 이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왜 안 될까? 왜 네. 돈을 모으지 못 못할까? 모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하는데 여러분 내돈내산이라는 말 요즘 많이 하잖아요. 아, 내돈내산. 내돈내산. 네, 네,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내돈내산. 내가 돈 주고 내가 샀다. 내 돈으로 샀다라는 거야. 네. 내 돈이라는 거야 이게. 네, 네. 자,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 돈이라는 개념을 갖는 순간 여러분 돈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을 아니 그럼 내 월급이 내 돈 아니면 누구 돈이냐? 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금이라고. 이게 여러분한테 지금 관리를 맡겨놨지만 이건 현재 여러분 돈일 수도 있지만 5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여러분 미래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서 잘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재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네. 여러분들은 10년 후, 20년, 30년 후에 미래의 여러분들의 돈과 현재 여러분들의 돈을 어떻게 보면은 책임 맡은 총무. 아, 총무야. 공금이에요, 공금. 근데 네. 돈을 쓸 때마다 자꾸 행복해지려고 뭔가 돈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돈은 공금이다라는 생각과 네. 더불어서 돈을 머니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돈이 영어로 뭐냐? 그러면 돈이 머니지 이렇게 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머니로 해석하지 말고 돈을 possibility로 해석을 하세요. 가능성으로.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왜 부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잖아요. 100억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죠. 100억 있으면 얼마나 막 스포츠카도 뽑고 막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막 요트도 타고 막 네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100억 있는 사람 만나잖아. 그럼 그런 행동을 안 해. 그 사람들은. 아니 100억 있는데 왜 돈 안 쓰냐. 네. 부자는 그 돈을 소비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주는 안정감과 가능성과 그 상상력을 즐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쇼킹한 어떤 엑사이팅한 어떤 것에 돈을 쓰면 행복할 줄 알고 썼죠.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안 행복하지? 그런 적 많죠. 그거 왜 그러느냐? 여행 갈 때 좀 그래. 여행 그죠. 갔다 오면은 이거 별로 재미없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내가 태운 돈에 비해서 돈에 그렇게 재미없는데? 별로 없는데 이러잖아.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돈을 쓰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을 쓰고 불행을 겪었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파서빌리티가 줄어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행복은 미래의 희망이 증가할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뇌가. 그럼 미래의 희망이 뭐야? 여러분 그 신혼부부들이 그 원룸에 살면서도 막 매일같이 쓸고 닦고 꾸미고 막 그러면서 막 행복해 하잖아. 그거 왜 그래? 남들이 보기에는 방 한 칸짜리에서 참 힘들다. 근데 그들은 행복하죠. 왜? 그들 미래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질 거라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가능성이 있고 그들은 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자꾸 커집니다. 그게 행복한 거야. 음. 근데 여러분 돈 썼더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느냐? 파서빌리티가 줄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저처럼 극단적으로 돈을 안 쓰는 사람, 뭐 최근에는 사실 젊었을 때보다는 씁니다만 네. 아직 저도 유럽 여행 한 번도 안 갔다 왔고 돈을 상당히 저도 안 쓰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네. 돈을 안 씀으로써 내가 생각하는 내 목표하는 금액이 커질 때 느끼는 만족이나 어떻게 보면은 기쁨이 있잖아요. 잘 아실 거야. 아마. 네, 네. 그게 왜 기쁘냐? 파서빌리티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도 막 고생하면서 막 돈 모으고 막 투자할 때 미래를 꿈꾸면서 그게 사실은 맞아요. 버티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에 플러스로 작용할 거라는 걸 아니까 또 이제 뭐 즐겁게 하게 되고 하는 맞습니다. 게 있는데 무언가 행동을 했을 때 뭔가 계속 내 인생을 뭔가 갉아먹고 이게 마이너스로 만드는 행동들을 나 스스로 하게 되면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이렇게 점점 더 가능성도 좀 깎이고 그러니까 좀 우울감이 생기고. 생기는 거지. 우울감. 그러니까 우울감이 생기는 행동을 하지 말고 반대로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돈이라는 게 결국에 가능성이라면 이 가능성도 내가 계속 모으는 것도 좋겠지만 불어나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뭐 어딘가 자산 투자를 또 하려고 하는 게 또 사람의 마음인데 아까 뭐 자산 투자가 조금 뭐 아직 지금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해야죠. 찾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어떤 데 하는 게 좋을까요? 그 노후 준비라는 게 본인의 일이 영속성이 길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뭐 자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자산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고 자산도 당연히 우리가 늘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30년 후를 놓고 본다고 봤을 때 한 2, 30년 후에 만약에 은퇴를 한다라고 봤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자산을 보유하는 게 좋을까?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30년 후에 우리 사회가 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 현상은 완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수도권 집중은 집중화 계속된다.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최근에 뭐 서울 인구가 약간 줄긴 했는데 그 줄은 것이 뭐 어디 지방으로 간 건 아니고 그냥 서울로 다시 출근할 거지만 약간 서울 집값 네. 때문에 경기도로 빠져 있는 거에 불과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수도권의 3대 CBD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고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주요 상업 네. 시설이 밀집해 있는 거죠. 이게 거기 어디냐면 이제 시내라고 하는 우리가 종로 중구를 네. 중심으로 한 광화문을 광화문 중심으로 한 쪽. 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가 있어요. 여의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판교와 강남을 하나로 묶어서 있을 수 네. 있다고 보죠. 이 3대 그 CBD라고 하는데 여기에 접근이 30분 이내에 가능한 주택. 이것의 가치는 저는 가장 불변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50대 중반이나 60대에 바로 은퇴하기 어려워지는 사회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현직에서 있는 시간은 짧아질지언정 오래 일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은 일자리로 빠르게 접근시켜 줄 수 있는 주택에 대한 가치는 지금보다 더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3대 CBD로 접근이 30분 이내에 가능한 주택, 그중에 뭐 아파트면 더 좋겠죠. 그다음에 중산층이 월세를 내고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여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중산층은 옛날보다는 얇아지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중산층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25평 아파트 또는 30평 아파트, 뭐 강남 같은 인기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월세를 살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전세보다는 월세로 많이 재편이 될 거니까. 자, 이거를 매매가로 보자면 지금 25평은 한 8억에서 9억, 34평은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되는 아파트. 자, 여기까지는 저는 일단 상대적 가치로 후퇴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아파트 가격이 지금처럼 떨어질 때도 있고 뭐 올라갈 때도 있고 뭐 정체돼 있을 때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집이라는 거는 뭐 오늘 샀다 내일 파는 자산은 아니니까. 네. 라고 봤을 때 제가 얘기하는 이제 3대 CBD로 접근이 30분 이내에 가능하고 중산층이 월세를 살 수 있는 지금 현재 전세가로는 25평 한 5억 전세, 34평 7억 정도의 전세가 나오는 정도의 아파트 이상은 저는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밑은 사실은 굉장히 변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정도보다 상위 입지 같은 경우는 대체 가능한 입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갑자기 많이 나타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예를 들면 꼭 뭐 이렇게 이 정도 아니라 하더라도 뭐 1시간 걸려서 출퇴근 가능하고 경기도로 말하자면 굉장히 외곽이나 이런데 뭐 3억 4억짜리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일반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물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상대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실질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조금 상위 입지의 그런 자산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조금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대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공급을 막 사기 신도시 막 이렇게. 네, 사기 신도시 뭐 이렇게 하고 광역교통만 하면서 이제 경기도 외곽에 상당히 많은 공급을 때려 부어버리면 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기준의 상당히 이하의 주택들은 당연히 월세 현금 흐름이라는 게 꺾일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요 아파트들은 입지 자체를 그대로 다 대체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입지들이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소득의 양극화가 자산의 양극화로 나타난다고 봤을 때는 이런 자산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가치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이 주택을 내가 현실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1가구 1주택에 최대한 집중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 네. 그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아까 제가 이제 자산의 양극화라고 얘기했으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굉장히 비싼 집이나 굉장히 싼 집이 상승률이 중간 집보다는 높을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싼 집들을 임대용으로 한 두세 개 정도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집을 안 사고 집을 안 사는 위험과 집을 안 사고 다른 데 월세나 전세를 살면서 그 주거 비용을 부담하는 위험 중에 어떤 게 클 거냐.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1인 가구는 아까도 이제 1인 가구 얘기했지만 1인 가구는 직주 근접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갖고 있는 핸디캡이 뭡니까? 고정비 많이 든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잖아요. 근데 네. 직주 근접까지 해버리면 월세에다가 전세가 그러면 고정비가 너무 높아지니까. 이분은 뭐 절대 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 내가 만약에 1인 가구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주 근접은 포기하고 주거 비용을 줄이면서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서 그 남는 차액을 뭐 따박따박 저축해서 빨리 뭐 1주택자가 된다든지 이렇게 대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당장 편하면 좋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시장이 최근에 좀 반등을 했는데 네. 뭐 자산시장이라는 건 뭐 이제 어렵게 얘기하자면 한없이 어려운 거고 쉽게 얘기하자면 또 쉬운 게 너무 많이 떨어졌으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런 어떤 신호가 통화정책의 방향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올해 한 하반기 정도가 되면 주식시장은 뭐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상승의 랠리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봐요. 최근에 네. 최근은 좀 올랐지만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1가구 1주택으로 도전하는 것이 어렵다면 네. 주거 비용을 낮추는 대신에 그런 부분을 조금 주식 같은 데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진 부분이 어쨌든 간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도 뭐 상대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뭐 어쨌든 그렇죠. 내려가 있으면 조금은 더 높은 높으니까. 거니까 그런 것들도 하면서 고정비를 좀 최소화해라. 네네.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게 이제 2월 초인데 근데 뭐 설날도 지났고 뭐 사실 어찌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또 다짐을 또 하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저축도 열심히 하고 이제 뭐 투자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노후 대비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아, 요런 거 조금 꼭 좀 지켰으면 좋겠다. 아니면 요런 거는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뭐 우리가 부자들을 바라봤을 때 다 부자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막 재밌고 이럴 것 같지만 이제 삶의 무게라는 건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돈이 많으나 돈이 적으나 내가 지금 뭐 그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각오를 하고 뭔가 돈을 모아보자라고 하면 바로 저항이 들어와요. 뭔가 결심을 하면 바로 장애물이 생겨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이렇게 봤더니 너무 편해. 네. 뭐 내가 월급은 뭐 2, 300밖에 안 되는데 뭐 2, 300 갖고 내가 뭐 미래에 엄청난 대비를 하지 않는 한 뭐 그냥 뭐 지내기는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면 네. 여러분들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조금 힘든 게 정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길에 만약에 장애물이 등장했다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얻는 성취감이나 만족에 조금 길들여지시기를 바란다. 우리가 보통 공부, 운동, 저축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공부, 운동, 저축이 주는 즐거움은 내가 고통을 좀 받아야만이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운동 정말 열심히 하는 네. 분들은 저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 운동 끝에 나타나는 엄청나게 달콤한 성취감을 알기 때문에 저축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그 성취감의 달콤함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행복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너무 즐기고 쓰고 누리고 하는 즐거움도 뭐 전혀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2023년도 새해에는 모두가 지금 뭐 나라 경제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 어렵다고 하니 조금 더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파이팅을 좀 하시면서 그 각오를 실천해 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김경필 작가님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제가 작가님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또 책이 또 나오셨잖아요. 네네. 15억 작은 부자 현주 씨의 돈 관리 습관. 네. 요건 또 어떤 책입니까? 네, 뭐 제가 이제 오랫동안 코칭과 멘토링을 하던 분 중에서 이제 실제 있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본인이 혼자 미혼으로서 이 15억 정도 자산을 모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이분이 이제 40대 초반인데 신입사원 때부터 정말 남다른 관리력, 그리고 네. 저축력, 실행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15억이다 그러면 누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 뭐 그렇게 대단한 부자다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직장 생활 혼자 하면서 이렇게 돈을 모은다는 거 쉽지가 그렇죠. 않거든요. 네. 이제 그분의 습관을 쫓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이어리 형식으로 만든 책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좀 1인 가구가 좀 핸디캡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요 책은 어쨌든 그분이 1인 가구에서 많이 또 돈을 모은 것도 있으니까 1인 가구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본인이 자산을 모은 과정이죠. 물론 네. 이분이 지금은 결혼해서 늦깎이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40대 결혼을 했는데 네. 돈을 모은 모든 것은 다 미혼 때 이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작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좀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뭔가 방법이 뭐지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책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